안녕하세요. 저는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제게 첫사랑의 기억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말았어야 할 첫사랑과 결혼까지 했고 그 결과 제 인생은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저는 사랑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 믿었던 어리석은 여자였던 것 같아요. 지금의 저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고요. 제가 여고생이던 시절 교회에서 그 남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그 사람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이름은 이진우였죠. 그 전까지 저는 남자친구 한번 사귀어본 적이 없었는데 어른스럽고 차분해 보이는 그 오빠에게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그 오빠는 공부도 잘하고 명문대 출신이라서 교회 동생들에게 공부도 곧잘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뿔테 안경 너머의 다정한 눈빛과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그 오빠를 속으로 꽤나 좋아했고 그게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대학교에 올라가면 고백을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자주 다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오빠가 다니는 대학교에 저도 꼭 들어가리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전교 5등 안에는 꼭 들던 우등생이었거든요. 어떤 구체적인 꿈이 있거나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예전부터 공부는 곧잘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다니는 명문대에 나도 들어가겠다고 다짐을 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오빠에게는 오랜 연인이 있었더라고요. 어느 날 교회에서 그 오빠랑 어떤 언니랑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팠고 제 첫사랑은 그렇게 시작도 전에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고 아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좋은 추억으로 그 첫사랑은 끝냈어야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당시에 오빠에 대한 제 마음은 접었었고 수능을 준비하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 들어가면 그 오빠보다 더 멋진 사람들 많을 거다. 그러면 나도 연애도 하고 친구들하고 미팅도 해보고 즐겁게 캠퍼스 라이프를 즐겨봐야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셨기에 집안 형편이 나쁘지 않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맘때 아빠의 사업에 큰 문제가 생겼고 아빠는 그걸 해결하시느라 밤낮 없이 뛰어다니셨죠. 다 잘 될 거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문제가 심각했던 모양이었고 결국 아빠는 극도한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건강에 문제가 생겨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으니 그에 따른 충격과 슬픔이 엄청났죠. 설상가상으로 사업이 망하면서 남겨진 막대한 빚도 생겼습니다. 그 빚은 저와 엄마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죠. 집에는 빨간 딱지가 붙었고 저희 모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드라마 같은 데서나 봤는데 제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사는 집이며 재산 다 팔아서 빚을 정리했는데 그래도 빚이 좀 남았다고 했어요. 저는 전교 5등 안에 꼭 들던 나름 우등생이었지만 대학 진학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이 망했는데 대학교를 갈 수가 없었죠. 저는 당장의 생계를 위해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졸로 제가 취업할 수 있는 곳도 마땅치 않고 또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나요? 겨우 엄마랑 저 입에 풀칠하는 정도였죠. 엄마도 평생 가정주부로 사시다가 그때 일을 하셨는데 하루 종일 일하셔도 남는 빚 갚는 데에만 돈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게 너무 희망이 없어 보이고 지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 후 집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우연히 첫사랑이었던 진우 오빠를 길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지수야, 오랜만이다.
아, 오빠, 진짜 오랜만이네요. 저는 그때 식품 공장에 딸린 작은 사무실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격리일에 잡무, 또 필요한 공장에서 일손도 거들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완전 찌들은 모습이었는데 이런 모습으로 진호 오빠를 마주치니 너무 부끄럽고 민망하더라고요. 반갑다, 야. 교회 말고 이런 데서 보니까. 근데 요즘 왜 교회 안 나와? 아, 그냥 좀 바쁘기도 하고. 오빠는 저를 보다가 제가 공장 점퍼를 입고 있는 걸 보더라고요. 저는 부끄러워서 그걸 가리고 싶었죠. 그런데 오빠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러더군요. 너 배 안 고파? 저녁 시간인데 밥이나 먹으러 갈까? 네? 아, 집에 가서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요 앞에 식당 가자. 내가 사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에이, 그 정도는 내가 사줄 수 있어. 먹고 가.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저는 오빠와 근처 분식을 파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우동이며 김밥 같은 걸 시키고 먹었죠. 요즘은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무슨 일 있나 싶었는데 실은 건너서 얘기 들었어. 집에 많이 힘든 일이 있었다면서. 네가 마음고생이 많았겠다. 얼른 이거라도 좀 먹어. 못 본 사이에 너무 야인 것 같다. 저를 걱정해주는 그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참아왔던 모든 서름과 비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울음을 쏟아냈죠. 그 오빠는 당황하면서도 제 앞에 묵묵히 앉아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휴지만 건네주고요. 그렇게 저는 꺼이꺼이 울었고 그 오빠에게 그동안의 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남겨진 빚, 그리고 무너져버린 제 일상과 꿈까지. 그 오빠는 진지한 얼굴로 제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그러면서 저를 붙돋아주고 힘을 내라고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잘 버텨주고 있다고. 워낙 제가 똑똑하고 야무지니 다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요. 희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던 저에게 그 오빠의 말이 크나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오빠는 자기가 도울 게 있다면 편하게 연락해서 얘기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전에 사귀던 언니 있지 않냐고, 그 언니랑은 잘 만나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오빠는 이미 헤어진 지 오래고 자기는 솔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에 안 나와서 많이 보고 싶고 그리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뛰게 만들더라고요. 그날 이후 오빠는 종종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밥은 먹었느냐, 밥 잘 챙겨 먹어라, 오늘 비가 오니 우산을 챙겨라 등등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원래도 좋아했던 오빠인데 그렇게 챙겨주니 얼마나 고맙던지요. 혼자 울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 오빠한테 연락하고 기대라는 그 말이 참 든든하고 좋았습니다. 갈수록 그 오빠에 대한 제 마음이 점차 커졌고 그러면서 힘든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편한 오빠 동생 사이로 잘 지냈습니다. 약간의 이성적인 감정은 있었지만요. 그 후 저는 직장을 옮겨 한 무역회사의 격리로 취직했어요. 그 오빠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신입사원이 되었고요. 사는 세계가 달라지면서 우리는 또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빠는 여전히 제 곁에 있어 주었어요. 종종 퇴근하고 나서 저희 회사 앞으로 와 저를 기다려주기도 했고 밥이나 커피를 사줄 때도 많았죠. 그렇게 연락하고 종종 만나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커져갔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포장마차에서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다 그가 술 기운을 빌려 제게 그러더군요. 지수야, 오빠한테 시집 와. 내가 평생 너 울지 않게 해줄게.
네 옆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게. 저는 오빠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흘렸고 또 그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저의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그 모습이 꼭 돌아가신 아빠 같았어요. 늘 제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오빠가 고마웠고 또 많이 좋아했기에 당연히 오빠와 결혼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마음으로 오빠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저희의 사랑보다 훨씬 높고 단단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오빠네 집에서 저를 극구 반대했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 집 형편이 어렵고 또 제가 고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오빠의 부모님은 한우 전문점을 크게 운영하는 자수성가한 사장님이셨어요. 오빠가 자기 부모님 소개를 해준다고 저를 오빠네 부모님이 계신 가게로 데리고 갔었는데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멸시가 담긴 눈빛을 받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오빠의 부모님, 특히 어머님은 노골적으로 제가 마음에 안 든 티를 내셨고 헤어지길 바라셨거든요. 어머님은 뚱한 표정으로 있으시다가 저한테 불쑥 손을 보여주시더군요. 내가 가방끈은 짧지만 이 손으로 이만큼 성공하고 일궜다. 돈은 죽어라 벌었는데 가방끈 짧은 게 평생 한이었지. 그래서 우리 아들 둘한테 정말 할 수 있는 거 다 해가며 키웠어. 그래서 큰아들도 크게 사업하고 있고 우리 둘째 진우도 명문대 나오고 지금 대기업 다니는 거 알지? 내가 그렇게 키우려고 얼마나 갖은 노력 다 했겠니? 그리고 내가 그만큼 우리 아들들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크겠어. 그 기대라고 하면 당연히 며느리감도 포함인 거다. 그런데 들어보니 지수 너는 고졸에 어디 듣도 보도 못한 회사 다닌다고 하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랑 둘이 산다며? 어머니도 어디 식당에 일 나가신다고 하고. 네가 생각해봐라. 우리 아들 옆에 네가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엄마,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지수 열심히 사는 애고 똑똑하고. 누가 열심히 안 살았대? 나는 아등바등 악착같이 사는 며느리 얻고 싶은 게 아니야. 좋은 집에서 좋은 교육받고 자란 그런 며느리를 원하는 거다. 얘 지수야, 진우가 너 똑똑하다고 하니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 앞길 막는 거 아니지. 저는 어머님 말에 눈물이 흘렀고 어머님은 냉정하게 고개를 돌리셨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저를 몹시 탐탁치 않아 하셨기에 저는 처음엔 오빠와 헤어질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절대 저랑 헤어질 수 없다고 했고 그 후로 2년 정도 더 만났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몰래 사랑을 이어갔던 거죠. 오빠네 부모님이 제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는 걸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저도 제 상황이 어쩔 수 없었기에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빠를 너무 사랑했기에 헤어지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허락을 기다렸던 거였어요. 오빠는 제게 미안해하며 어떻게든 부모님을 설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뒤 제 뱃속에 새 생명이 찾아온 후에야 저희는 겨우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제 임신 소식에 애까지 가졌다니 어쩌겠니 라며 마지못해 허락을 해주셨어요. 흔쾌히 결혼 승낙을 해주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를 받아들여 주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저는 결혼했고 그 오빠는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탐탁치 않아 하는 집에 시집을 간 대가는 지독하고 혹독했습니다. 어머님은 마지못해 저를 받아들인 것을 매일같이 후회하셨거든요. 제가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하셨고 뭐든지 다 제 학력을 걸고 넘어지면서 저를 무시하셨죠. 대학물이라도 먹었으면 이런 건 기본으로 할 텐데 역시 사람은 배워야 해. 아휴, 사람도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고졸이라니. 제 딴에는 어머님, 아버님께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시부모님은 저를 인정해 주시기는커녕 늘 무시하고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처음에 무조건 제 편이 되어줄 것처럼 했지만 나중엔 무심해졌고 더 나아가선 피곤해하더라고요. 그곳에서는 남편조차 제 편이 아니었기에 저의 결혼 생활은 더 외롭고 힘들었죠. 저의 시집살이의 절정은 아주버님이 피부과 의사인 형님과 결혼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학벌 좋고 직업 좋은 며느리가 들어온 거다 보니 어머님은 형님을 너무 좋아하셨고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저와 형님을 차별했거든요. 형님은 떠받들어 주어야 되는 사람이고 저는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었죠. 형님이 시댁에 올 때면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려고 하셨는데 제 앞에선 일부러 노골적으로 더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의사 며느니. 평소에 진료 보느라 힘들 텐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 있으세요. 네, 어머님. 어머님은 형님에게 보이는 표정과는 정반대로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너 뭐하니? 형님 뭐 마실 거라도 좀 가져다 줘야지. 네. 과일도 좀 들고 오고. 그리고 저기 설거지거리 안 보이니? 그것도 싹 씻어서 정리해놔. 아휴, 쟤는 눈치껏 하는 게 없어. 이런 것도 다 대왕 나야 하는 건지. 그런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저한테 주말이면 저에게 연락해서 주말에는 바쁜데 알아서 가게 좀 와서 일 좀 거들어야지. 너는 내가 이런 것까지 다 말해줘야 하니? 남들은 우리 집에 며느리 없는 줄 안다. 어머님, 저도 좀 피곤해서. 네가 뭐가 피곤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회사 다니면서 피곤은? 얼른 와서 설거지라도 좀 도와. 저는 저희 엄마가 속상해하실까봐 이런 사실을 말도 못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갈수록 저를 무시하고 하대하고 부려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듯 했어요. 남편은 갈수록 무심했고 오히려 저보고 엄마 아빠 좀 맞춰드리라고 했습니다. 결혼 전 그토록 든든하고 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던 남편은 이제 와서 보니 전혀 제 편이 아니었죠. 심지어 매번 명절에 아주버님과 형님은 해외여행을 떠났고 시부모님도 아무 말 안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조건 전날부터 오라고 해서 밤새도록 그 많은 명절 음식을 홀로 준비해야 했죠. 너무 노골적으로 형님과 저를 비교하고 무시하니 비참하고 서럽고 나는 그냥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인가 싶어서 눈물이 쏟아지는 날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한 건 갈수록 차가워지는 남편의 반응이었죠. 제발 나한테 징징거리지 좀 마. 우리 엄마 저러는 걸 놔둬라 어쩌라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무시당하는 게 맞아? 내가 그냥 참아야 돼? 솔직히 엄마 입장에선 형수님이 더 좋아 보일 수밖에 없잖아. 형수님은 의사고 당신은 엄마 아빠가 마음에 안 들다가 뒤늦게 받아들여 주신 거잖아. 좀 섭섭하더라도 좋게 좋게 엄마 아빠 비위 잘 맞추고 그렇게 지내면 되지.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거야. 형님은 의사니까 비위 다 맞춰주고 나는 막대해도 참으라 이거네? 나한테 좀 그만해. 나도 지친다. 부모님이 반대하는 사람하고는 결혼하는 거 아니라더니. 뭐라고? 그 말은 지금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한다는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 모습에 결혼 생활에 대한 제 마지막 희망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남편과 저는 거의 남남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생활을 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이도 있고 현실적으로 이혼이라는 게 너무 두려웠죠.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지만 남편은 그때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푹 빠진 남편은 저와의 결혼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정말 어머님과 제 사이 때문에 지쳐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고 저와 아이를 버리고 새 출발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과 크게 싸우게 되었고
그 후로 남편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독한 시집살이에 남편의 외도까지 확 이혼해버리고 싶기도 했지만 현실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집도 필요했고 양육비를 받는다 쳐도 제가 버는 월급으로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와서 남편은 그 여자 좋다고 저러고 있는데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나 싶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혼을 못해주겠다고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 살고 싶어 이혼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저는 그럴수록 절대 못해준다고 버텼죠. 결국 남편은 제가 싫다며 집에 잘 안 들어왔고 나중에는 거의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관심 없어 하고요. 그 여자 집에서 지내는 건지 아니면 시댁에서 지내는 건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편은 집을 나갔고 저도 딱히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죽고 못 살고 반대하는 결혼까지 강행했는데 남편과 제 부부관계는 그렇게 허무하게 깨져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냥 이혼을 할까 하루에도 골백 번 더 생각했지만 이대로 무력하게 쫓겨나는 게 너무 억울했고 이혼하고 나서도 너무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고쳐먹고 일을 악물었습니다. 그들에게 보란듯이 성공하겠다.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내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거죠. 저는 그때부터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고 아이가 잠든 시간을 쪼개가며 필사적으로 공부에 매달려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에 다녔어요. 그때 정말 악바리 근성으로 일하고 공부하고 악착같이 살았는데 지금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면 절대 다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나름 성적도 좋았고 우등생이었는데 대학에 못 간 게 한이기도 했고 또 고졸이라고 무시하고 하대받은 게 너무 서러워서 더 악착같이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거의 남남으로 살면서 제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혼은 안 했지만 상간녀는 이미 그 집 며느리나 다름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더 이상 저를 시댁 행사에 부르지 않았고 이따금씩 연락해 그만하고 이혼해 주라는 요구만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이혼 안 한다고, 그리고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 못 한다고, 그러니 내가 안 해주면 못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저보고 지독하다면서 이렇게 사는 게 뭐가 의미가 있느냐고 역정을 내셨죠. 아들이 바람을 핀 건데도 끝까지 제 탓을 하고 저를 욕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하든 이혼은 안 하겠다고 했죠. 그러다 나중엔 연락도 안 왔습니다. 남편에게도 시부모님에게도요. 아예 남남처럼 지내는 거죠. 저도 차라리 이게 낫다며 그냥 그렇게 살았고요. 하지만 간간히 소식은 들었는데 시어머니네 가게가 경영 악화로 문을 닫을 위기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운영 방식과 불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경쟁업체가 많이 생기면서 손님의 발길이 크게 줄어든 것이었죠. 돈 많다고 그렇게 뻐기더니 참 고소하다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가게가 헐값에 매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경영 악화도 문제지만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아주버님의 사업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개인 사업을 하는데 작은 문제가 생겼고 어머님이 가게 담보로 돈을 크게 빌려주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아주버님 사업이 잘 안 되면서 가게까지 팔아 넘긴 거죠. 상황이 꽤 안 좋았던 모양인지 굉장히 헐값에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시댁의 위기는 저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정식 집을 크게 하시는 외삼촌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가게를 인수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와 엄마에게 그 가게를 맡아서 일을 하라고 맡기신 거죠. 저는 대학에서 경영 관련 공부를 했었고 제 전공을 살려 엄마와 함께 고깃집을 새로운 컨셉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와 마케팅, 그리고 외삼촌의 한정식집 음식 노하우까지 더해졌죠.
엄마와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고 저희 가게는 날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위치가 워낙에 좋은 곳이었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찾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사업 실패로 인해 무직이 되었고 형님과의 이혼 이야기가 오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끝날 때가 됐다 싶었죠.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해준다고 했습니다. 남보다도 못한 생활 이만 끝내자고요. 그리고 마침 어머님 생신이니 마지막 생신을 함께 치르자고 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제가 이혼해준다고 하니 알겠다고 했죠. 저는 제 식당을 알려줬고 어머님은 여기 예전에 우리 가게 아니었냐고 왜 하필 이런 데서 보느냐고 역정을 내셨다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이제 이혼하고 남남인데 좋게 좋게 끝내자고 했다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시댁 식구들을 몇 년 만에 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세련된 가게의 모습에 기분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너는 예약을 해도 왜 꼭 여기에서 하니? 내가 여기 오는 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남편이 어머님을 말리더라고요. 조용히 이혼 얘기하고 끝내야 되니 좋게 좋게 마무리하자는 것 같았죠. 그래도 고맙잖아요. 이혼하는 마당에 엄마 생신 챙겨준다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말했죠. 내가 이혼해준다고 하니 기분 좋은가 봐? 기분 좋을 게 뭐 있겠어. 내가 이혼해주면 그 여자랑 살 거지?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않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 말했죠. 어머님 그렇게 아끼시던 형님은 지금 이혼 준비한다면서요. 결국 아들 둘 다 이혼하게 생겼네요. 그런데 제 말에 어머님은 긁혔는지 발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진우 지금 만나는 애만 해도 너보다 훨씬 나은데? 너처럼 고졸도 아니고 직장도 괜찮다. 아, 그래요? 근데 고졸소리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님이 그런 말할 처지 아니잖아요. 어머님은 고졸도 아니고 중졸이시라면서요. 뭐라고? 저 그리고 고졸 아니에요. 지금 대학 다니고 있고 곧 졸업 앞두고 있거든요. 거짓말 작작해라. 거짓말 아니에요. 졸업하고 나서 S대 경영대학원도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님 저 고졸이라고 하도 무시해서 제가 한이 너무 많아서요.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장학금 받으면서 다녔고요. 어머님과 남편은 황당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정말이야? 그래. 나도 예전엔 상황이 안 좋아서 대학 못 간 것뿐이야. 맘만 먹으면 공부머리는 당신보다 내가 더 나을걸? 물론 나는 학벌로 사람 무시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어머님 중졸이라고 무시하는 그런 무식한 짓은 안 할게요. 뭐야? 그리고 식사 맛있게 하세요. 여기 제 식당이거든요. 그 말에 시댁 식구들이 다 놀란 얼굴이었죠. 그게 무슨... 여기가 어떻게 네 식당이야? 저희 외삼촌이 인수하셨고 엄마랑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장사는 아주 잘 되고 있고요. 참, 당신한테 이거 줄게. 내 도장 찍은 이혼 서류야. 이혼은 해줄 건데 상간소송도 할 거야. 변호사 선임 준비도 마쳤으니 기대해. 참, 그리고 어머님, 앞으로는 학벌 가지고 사람 무시하고 그러지 마세요. 막말로 어머님 학벌이 누굴 무시해요. 어디서 그러고 다니면 무식하다는 소리 듣기 십상이에요. 예전에는 돈이라도 많으셨지. 이제는 돈도 없고 뭐 내세울 거 하나 없으시잖아요. 누가 누굴 무시하겠어요? 그리고 당신 그 상간녀랑 결혼 잘해봐. 지금은 그 여자한테 푹 빠져있나 보네. 예전에 나한테 울타리가 되어준다느니 믿고 결혼하자느니 온갖 사탕 발림 다 했는데 결국 이렇게 뒤통수 쳤잖아. 그 여자한텐 그러지 말고 오래오래 잘 살아. 저는 다시 어머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으로 살아온 기간도 있으니 마지막으로 식사 대접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불렀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제가 대접하는 마지막 생신상이니 많이 드세요. 저희 가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 말에 시댁 식구들 표정이 잿빛으로 변하더라고요. 찬물이라도 끼얹은 것처럼 조용했죠. 그러더니 어머님이 그냥 자리에서 확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겁니다. 아버님과 남편도 굳은 얼굴로 조용히 나갔죠. 저는 그 모습을 코웃음 치며 지켜봤습니다. 그 후 저는 국내 최고의 로펌을 통해 남편과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양육권 소송에서도 쉽게 제가 이기게 되었죠. 참고로 남편은 저랑 헤어지고 나서 그 상간녀랑 시작할 모양이었던 것 같은데 정작 그 상간녀는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딱히 남편하고 결혼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그 집과의 악연을 끝냈습니다. 지금 저는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해보면 완전히 달라진 제 삶을 돌아보며 이 모든 것이 꿈 같기도 합니다. 전 시모에게 그렇게 무시를 당했고 남편에게 배신까지 당했던 저.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었지만 가장 건설적인 방법으로 제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제가 더 잘 돼서 보란 듯이 미련 없이 헤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요.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악덕한 시어머니와 회피형 남편 때문에 오히려 제가 마음먹고 공부도 악착같이 하고 지금처럼 잘 살 수 있는 거니까요. 저나 위복이라고 좋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